보좌진과 대치하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장면, 시민과 대치하는 장면 보셨죠? 네, 봤습니다. 뭘 느꼈습니까? 네, 참 참담하게 느꼈습니다. 그럼 그때 총리는 조치한 게 뭡니까? 그거는 일정한 총리의 그 계엄에 대한 집행의 바운더리는 사실 조금 벗어났다는 거죠. 저희는 계속 저 총리실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 상황을 검토하고 또 국회가 그렇게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통보되는 거 정부에 통보를 해주셨거든요. 아마 그게 2시 10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바로 특전사 요원들이 실탄을 다 대부분은 장전을 하고 작전을 해요. 그러면은 아마 총리께서는 실탄이 없는 거를 몰랐을 것 같은데 실탄 여부 그 당시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집행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실탄을 갖고 있을 거라고 대부분 예측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시민들의 피해가 유혈 사태가 날 거란데 그냥 앉아서 손 놓고 있었습니까? 저는 우리 군이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하여튼 저희로서는 2시 10분에 국회에서 정부에 통보가 왔고 그때부터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제 국무회의 할 때는 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까? 국무회의 그 자체는 뭐 한 5분 정도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안건을 만들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하는 그런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5분 동안 누구누구가 발언했습니까? 해제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찬성인데 발언자 진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5분 동안.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고 국방부 장관이 해제를 발의를 하고 그리고 이견이 있느냐 묻고 모두 다 이견이 없는 것을 알고 통과시키고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그 안건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있었습니까? 대통령님은 그 담화문을 발표하시고 본인 사무실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무회의장에 있었고요. 그럼 5분 동안 국무회의 해제를 했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4시 반에 일단 그 해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좀 상황이 끝난 것으로 알고 거기에서 국무위원들하고 좀 머물다가 각자 자기 부서로 복귀했습니다. 그때부터가 중요해요. 비상시국인데 그냥 각자 보냈습니까? 총리님은 국무위원들한테 뭔 지침을 줬습니까? 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계엄의 어떤 그 영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분야에서 나타날 테니까 이러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역할을 좀 집중적으로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전국 단위로 이번에 시행이 되는 거 알고 있었죠? 저는 네. 전국 단위로 되면은 이번에는 각 지역마다 지역계엄사, 지구계엄사가 설치되는 거 알고 있죠?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세부적인 계엄의 집행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큰 그런 준비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무총리가 지구계엄사, 지역계엄사가 몇 개 되고 이런 걸 모른단 말입니까? 각 군단급의 지역계엄사령관이 돼서 각 지역마다 전국 방방곡곡에 행정기관, 사법기관에 군이 들어가서 통제해요. 여러분들 국무장관실에도 바로 중령급 장교가 가서 장관 비켜 하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거 몰랐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집행은 계엄사령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총리나 장관들은 직접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조경 복지부 장관 나와주세요. 사전에 몰랐어도 사후에 바로 직접적으로 파악을 해야죠.
포고령 1호 5항이 뭐였죠? 전국인 복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포고령 언제 받습니까? 제가 그 사전 회의를 끝나고 서울 사무소로 돌아와서 1급 회의를 소집한 이후에 내부 문자 보고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11시 한 29분, 28분 그 정도 알았습니다. 일반적인 포고령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전공의에 관련된 내용이 엄청난 어마무시한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관은 어떻게 조치했어요? 우선 이것이 왜 들어갔는지를 같은 우리 1급들하고 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신속히 의료 지금 현재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큰 나쁜 효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건가를 서로 얘기하고 그랬었습니다. 얘기만 하고 대통령한테 이거 잘못됐다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때 그 회의 중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아니 11시 20분에 인지했다면서요. 네.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비상진료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까 정도만 생각을 했고 그 포고령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은 당연히 계엄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한테 건의해야죠. 이거 잘못됐다 수정해야 된다고.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건 못했습니다. 왜 못했어요? 그때 이게 포고령 발신자가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어떻게 뭐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연락할 방법을 모른다. 그것이 장관이 할 얘기입니까? 장관이 갖고 있는 조직이 엄청나고 비상시는 더욱더 연락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응급 병원 시설 확보했다는데 어디 확보했습니까? 응급 병원 시설 확보라고 제가 어디 말씀을 그렇게 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아니 군에서 그렇게 발표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에휴 참 너무나 답답하고 위기 관리 능력이 이래 없습니까? 국무총리 나오세요. 지금이 비상시국입니다. 해결해야 되겠죠? 네. 비상시국에 해결해야 되겠죠? 지금요. 네. 네. 해결 방법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 내각으로서는 현재 각 분야 금융 뭐 여러 이 분야에 있어서 하여튼 안정된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퇴시켜야 됩니다. 총리님은 사퇴, 탄핵 어떤 걸 선택하길 원합니까? 제가 그거는 좀 너무 정무적인 판단이어서 제가 그런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판단하셔야죠. 아니 먹고 악수도 안독수 총리는 어디 갔어요? 지금 끝나자마자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한남동으로 달려가서 바로 사퇴하도록 요구하십시오. 그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사죄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적절히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하십시오. 1분 1초가 위험합니다. 이 시간에 국가가 거리 걸립니다. 위기에 놓였어요. 당장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1분 1초가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날꼭 표결해서 국가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결 참석해 주시고 탄핵에 동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에 와서 버럭버럭 악수도 안독수는 어디 갔습니까? 김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울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구로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입니다. 곧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세부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막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막아서 되겠습니까? 글쎄요. 법의 집행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총리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 또 그 대통령실로서의 전체적인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있지 않을까. 총리님의 그런 생각이 오늘의 내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까? 네, 통상적인 그런 국무회의 통상적인 게 아니라 법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기록과 속기, 개회선언, 종료선언 등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국무회의가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뭐 의원님의 말씀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비상계엄을 제안한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국방부 장관입니까? 뭐 국무회의 자체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전적인 그런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 자,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비상계엄 이외에 다른 것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적 있습니까? 즉 그만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사령관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비상계엄 이외의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논의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리께서는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총리께서는 평생을 공직에 계셨죠. 네, 정말 많은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밟고 가라고 해야 됩니다. 제 목을 베고 가라고 들어 누워야 되는 게 바로 국무총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무서운 자리고 무거운 자리입니다. 뒤쪽에 앉아 계신 국무위원들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위원 배지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모습을 보면 끝나고 나서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후배들이 전혀 배울 게 없습니다. 총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총리께서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고 했을 때 윤석열 씨는 내 결단이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게 맞습니까? 박찬 것은 아니고요. 또 대통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일정한 앞으로의 수사 과정이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총리님, 총리님을 비롯한 10명의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목을 내 걸고라도 반대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걸 무시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겁니다. 그게 상식적입니까? 그게 일국의 대통령의 온당한 자세입니까? 총리님? 저는 그 모든 것은 일정한 그런 수사 과정을 거쳐서 자, 좋습니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까? 네, 후회합니다.
다시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비상계엄이 왜 불법이고 위헌인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총리께서는 12.3 내란 사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언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문제는 법적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니. 국무총리 한덕수의 이름으로 묻고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수사 과정을 거쳐서 저도 피의자로서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받을 거고요. 또 대통령님도 받으실 거고요. 총리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법에 대한 총리님, 조치에 대한 피의자로서 구속되는 게 두려우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러나 판단을 피의자로서 구속되고 징역살이 하는 게 두려우십니까? 그러려면 제대로 막았어야 됩니다. 총리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제가 두려운 것이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상황과 요건입니다. 역대 비상계엄 선포 사례입니다. 역대로. 자, 여수 순천 사건, 4.3 사건, 6.25 전쟁, 4.19 혁명, 6.3 항쟁, 10월 유신, 2024년 12월 3일이 과거 사례와 유사한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총리님? 제가 그렇게 철저하게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자, 다시 또 묻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회에 즉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불법 맞죠? 네,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으니까 불법이죠? 네, 못했습니다. 네. 자, 못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총리님. 그리고 국회를 봉쇄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국회의 권능에 도전하고 내란을 획책했습니다. 이 또한 위헌과 불법이죠, 총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책임을 자꾸 미루십니까? 총리님, 국회의장이 국회 담벼락을 넘어오실 때 총리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화면을 지금 PPT를 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의 국회의장이 국회 담벼락을 넘습니까? 저 사진을 보고 총리는 아무것도 못 느끼십니까? 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 부끄러운 장면을 보실 때 총리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무실에서 저희 대안을 검토하고 또 우리 국회에서의 조치를 저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각 행동에 나서셔야 됩니다, 총리님. 그게 국무총리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계엄의 문제는 사실 국무총리를 좀 벗어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결론적으로 12.3 내란 사태는 시작부터 끝까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항입니다.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과정은 앞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수사 측면에서 진전이 총리 본인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비겁하지 않고 후배 공무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리의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실망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씨는 스스로 그만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 그 주십시오.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게 일단 맡기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 김문수 장관 나와 주십시오. 하야도록 건의하세요. 한마디. 김문수 장관님, 조금 전에 모든 국무위원이 일어나서 허리를 굽혀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장관은 이번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발표에 찬성합니까?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탄핵에 동의하십니까?
탄핵은 뭐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김문수로서 묻습니다. 국민 김문수도 탄핵을 하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할 필요도 없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뭐 비상계엄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계엄을 선포하신 대통령부터 뭐 전 국민과 외국까지도 다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습니다. 장관 들어가십시오. 경찰청 차장 나와 주십시오. 예, 계엄군이 국회를 능욕할 때 경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장님? 국회 외곽에 경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외곽 경비입니까, 그게? 말씀 똑바로 하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제대로 이야기하십시오. 5개 기동대가 국회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5개 기동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네. 거짓말하시고 위증하고 있습니다. 당일 경찰이 투입된 병력은 4,000명에 달했습니다. 그거는 저기 PPT를 보십시오. 64개 기동대가 여의도 일대를 투입해서 계엄군의 방패막이가 되고 망을 봐준 겁니다.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를 능욕하도록 경찰이 망을 서준 겁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그리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하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뇌부는 계엄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경찰 병력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위반 여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살펴보지 않고 현장에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지시에 따라서 통제를 한 것이고요. 계엄 사령관은 거의 22시 46분쯤 그때쯤 전화가 경찰청장한테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가 국회 봉쇄고 국회의원 출입 금지입니까? 일시적으로 그 법적 문제 때문에 출입을 조치를 말씀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국회 관계자한테 경찰청장이 본인한테 상임위에서 정언할 때는 아무런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차장이 본회의에 와서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무슨 법적 검토를 하셨어요? 경찰에서 해당 부서에서 법적 검토하라고 계엄 사령관이 전화해서 경찰 출동시켜라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권력의 개처럼 출동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1시간 정도 지나서 계엄 사령관 포고령 전화를 받고 그때 전면 통제하게 된 건 맞습니다. 선관위에도 경찰 병력이 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경찰들이 소총과 탄환 330발을 들고 나가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요가 있기에 경찰이 소총을 들고 실탄을 들고 나가서 선관위로 진입을 합니까? 그 당시 소총을 소지하라고 청단위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고요. 서장하고 초동타격대에서 소총을 갖고 가냐 얘기가 있어서 가지고 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국가를 지키는 경찰서장하고 초동타격대에서 결정해서 가지고 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가를 지키라고 준 총, 군인이 들고 경찰이 들어야 될 총이 국민 가슴으로 향했던 게 이번 내란 사건입니다. 전혀 반성이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굉장히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 지휘관들이 양심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스스로도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그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경찰은 국수본을 중심으로 해서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 다시는 일어날 리 없다고 믿었던 내란 사건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2월 3일 밤 온 국민은 폭력과 몰상식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공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군인을 마주치면 숨어야 한다라는 할머니의 편지가 SNS에서 회자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을 겪었던 할머니가 손주에게 한 절절한 당부입니다. 광주에 계신 지인은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누가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까? 군복 입은 군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간인 대상 작전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조국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건 군인들이 대체 왜 울어야 합니까? 제정신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한 자격 없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온 국민이 끔찍한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호소드립니다. 그런데도 탄핵이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여전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여 여러분들만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건 아닙니까? 국민을 바라보고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은 탄핵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핑계거리를 찾지 마시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의왕 화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의왕시 과천시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변명과 책임 회피를 보고 있는 게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주시죠.